대한전선에 이어서 중소전선회사라고 할 수 있는 대원전선의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2022년도도 예측을 해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1.5 배속 보기는 국룰이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 대원전선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이전에 2021년도 상장 기업들의 그 사업 보고서 공시가 3월 말에 그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. 제가 그 한 달여 정도 계속해서 2021년도 상장 기업들을 랜덤 샘플 해가지고 그 2021년도에 어떤 돌아가는 동향을 알고 싶었던 게 이제 사실 속마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좀 뭐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21년도 실적을 분석을 하면서 들어온 느낌, 그것을 2022년 제조업에 대해서 부정적 예측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.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조선 비지에서 현재의 상황을 3고라고 해서 고환율, 고금리, 고물가에 대한 현재의 상황에서 윤 정부가 어떻게 그 경제를 운영할 거냐, 경제 정책을 그런 거에 대한 뉴스를 그 좀 오늘 보면서 이런 마음이 좀 더 들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그 모델 샘플로 만들어 본 겁니다만은 한번 좀 제가 이 좀 풀어가 볼게요. 2020년도 실적이 뭐 어떤 물건이든 수량이 80개 팔렸는데 단가가 1,000원이었다. 그러면은 그 8만 원의 매출액이 일어났다. 근데 이럴 때 그 재료비가 5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재료비가 4만 원이 되겠고요. 그리고 스루풋은 4만 원의 이익이 나겠습니다. 스루풋이 그 나오죠. 그러면은 스루풋율은 그 50%가 되겠고요. 운영 비용이 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2020년에 3만 원의 이익을 봤다. 이렇게 됐는데 21년도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대부분 증가하기는 했는데 수량이 100개가 판매가 되고 그 대신 단가를 못 올린 데가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판매액은 10만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재료비가 100원이 올라가지고 재료비가 6만 원이 돼서 스루풋은 4만 원, 2000년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로 떨어진 기업들도 더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운영 비용은 매년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비 인상으로 해서 10% 올랐다고 봐서 그렇게 된다면 29,000원의 이 영업이익이 났다. 이렇게 좀 줄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2022년도 계획을 제품 판매 단가를 이제는 올려야 되겠다. 그래서 뭐 지금 뭐 3, 4월 달에 뭐 생활 물가 자체도 피부로 느끼게끔 너무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1,000원에서 1,100이면은 이거 50%가 오른 거죠. 그러면은 2000년에 500원 하던 게 지금 사실 재료비 자체가 1,000원이 됐는데 2021년에 못 올린 분까지 해서 1,500원 받겠다. 더 이상 그 영업이익 내려가는 거를 못 참겠다.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그 소비 억제가 일어나서 또 불효불급한 그런 물건들은 안 사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 수량이 80개뿐이 안 팔릴지도 모른다. 그러면은
금액은 증가했습니다. 12만 원으로. 그런데 재료비 단가가 이제 1,000원으로 올랐잖아요. 이게 이제 수입 물가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봅시다. 그러면은 재료비가 8만 원이 됐습니다. 그러면 스루풋도 역시 4만 원. 그게 3년 연속 그 현상 유지하기 매우 그 어려운 상황을 한번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. 그러면 스루풋율이 50%에서 33%까지 떨어졌습니다. 근데 운영 비용은 인건비 증가 등등 해가지고 2020년 이번에 2022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옵니다만은 최저임금제라든가 등등 해서 자관 계속해서 그 운영 비용도 증가하고 다른 경비들도 많이 증가했겠죠. 요건 뭐 10%씩 증가한다고 이렇게 1,000원씩 증가한다고 봤는데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제 27,000원으로 또 줄어들 것이다.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? 그러면은 가격을 좀 싸게 해서라도 1,400원에 해서 하면은 좀 물건을 더 많이 팔릴 수 있을 거 아니냐. 또는 구매 업체에서 100원을 내려준다면 우리가 물량을 조금 더 사겠시다.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1,400원에 만약 팔았다 그러면 95개를 더 80개보다도 15개를 더 팔아가지고 하면은 물론 매출액이 13만 3천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. 재료비 단가는 이제 똑같은데 물건을 더 많이 판매했으니까 재료비는 9만 5천 원이 되죠. 그러면 스루풋이 4만 원이 아니고 3만 8천 원으로 거꾸로 내려갑니다. 그래서 그 스루풋율은 29%로 더 내려가게 됐고요. 운영 비용은 뭐 그대로라고 그냥 보고 그러면은 결국은 가격을 내리고도 매출액은 증가했지만은 영업이익은 내려가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. 그런 이런 시나리오를 써보게 됩니다.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판매액으로만 표시되는 거죠. 손익계산서를 보고서는 수량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. 2022년에 제품 가격을 50% 인상한 결과 매출액이 20%가 증가했다면 그렇다면은 그 내역인 제품의 판매 수량과 단가를 분석해 봐야 된다. 그래서 2021년도 그 사업 보고서 공시 때부터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그 제품 가격 추이를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아직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또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. 그래서 판매 수량과 단가를 분석해야 되는데 과연 외부에서 판매 수량과 단가를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. 전체 금액은 뭐 손익계산서로 나오는 거지만은 그래서 영업의 입장은 판매 실적은 결국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거든요. 요게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전체 매출액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거래처는 요 평균 단가 1,400원을 기준해서 좀 더 싸게 파는 데가 있을 거고 더 좀 비싸게 파는 데가 있고 그래서 에버레이지 이제 13만 3천 원 매출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되지만 이게 영업에게는 그 단순한 산수지만은 영업에게는 심리적으로 복잡한 함수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.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스루풋이 이렇게 감소한다면 할인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뭐 이런 어떤 그 2022년도에 부정적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된 게 2021년도 그 실적을 분석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. 물론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런 부정적 그 시나리오를 뛰어넘어 가지고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하는 기업들이
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많이 나오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. 그래야 뭔가 그 이익이 있어야 그 과실이 직원들한테도 넘어가고 주주들한테도 이익 배당이 넘어가서 그 소비 지출을 늘릴 수 있는, 또 임금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되는 것을 뭐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일단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, 우리가 2022년도에 이제 1사분기가 지났는데 1사분기도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벌써부터 들어갑니다만은, 아마 그 5월 15일 정도 전후에서 다 공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그전까지는 연간 그 2021년도 연간 상업보고서를 랜덤 샘플 해가지고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만은,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서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2022년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,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소득이 이렇게 주는데 계속해서 그 과거의 어떤 소비 패턴을 가져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듯이 이 그 판매액이 그 국가 GNP라고 그러나 GDP라고 그러나 이거하고도 비유할 수는 있는 겁니다. 한국이 뭐 GDP가 뭐 3만 5천 달러 국민소득이 됐다. 뭘 그래서 그 이탈리아를 넘었을 것이다. 대만이 뭐 우리를 육박하게 쫓아왔다. 얼마간에는 일본을 뭐 우리가 추월할 거다. 이렇게 그 장밋빛 그 얘기들을 해봐야 그게 그 인플레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. 결론은 실질 소득이 중요한 거다 이거죠. 영업이익이. 이것이 중요한 거고, 그 중간 과정이 그 평가할 수 있는 게 그 스루풋이라는 거.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 쉽게 손익계산서를 할 수 있게 이게 스루풋 측면으로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보는 것이 매우 그 생각과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대원전선 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가는 2165원으로서 2020년 말보다 1085원이나 상승했습니다. 잔고 가격 대비 88%가 상승해서 181%가 됐습니다. 뭐 시가총액은 뭐 얼마 되진 않죠. 1594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, 그래도 이게 거의 뭐 더블이 오른 상태 정도 되겠습니다. 5%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갑도물산이라는 곳이 24.45%로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. 갑도물산의 최대 주주는 또 서명환 씨라고 갑도물산을 74.37%를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. 이 갑도물산을 뭐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기업인지 불문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매출 그 손익 내용에 와서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은 증가해도 영업이익은 추락하는 현상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매출이 4,641억 원을 했는데 전년보다 29.4%가 증가를 했고요. 그런데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. 32.5%로. 그래서 스루풋은 2.8%가 하락을 했고 스루풋율은 2.2%가 하락을 했습니다. 운영비용은 2.9%, 운영비용은 0.4%가 증가했습니다. 뭐 나름대로 그 경비를 아껴 쓰려고 노력을 한 결과겠죠. 그 결과 전년보다는 그래도 생산성은 1.07이 나왔습니다만 전년보다 이게 내려간 수치가 되겠습니다. 0.0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20억 원대로서 전년 30억 원
보다도 10억 원이 더 감소를 했습니다. 퍼센테이지로는 34.8%나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억 5,400만 원이 더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스르프 손익이 현실을 보여주는 손익이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의 차이는 재고가 또 증가했기 때문이다. 그러니까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원가회계의 사고방식은 재고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.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은 이게 경영평가 지표에서 소개하던 거를 이제 손익계산서 쪽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원재료 가격의 상승률이 뭐 상당히 급상승했습니다. CU로드, 로또 구리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알루미늄봉, PVC, PE. 그러니까 이런 나선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에다가 그 피복을 입히는 PVC, PE. 이 대원전선의 그 전력선은 고압 전력선이라기보다도 일반 가정용이나 저압 전력선으로 판단이 됩니다. 매출 규모나 이런 거로 봐서요. 국내 제일 큰 데가 LS 전선 이런 데가 있는데, LS 전선 아시아가 그 상장 기업으로 돼 있고, 근데 LS 전선이 더 큰 데인데 거기는 또 LS인가 뭐 거기에서 비상장으로 또 돼 있어가지고 또 이 찾아 들어가서 또 이 분석해내는데 좀 약간 짜증이 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LS 전선도 한번 해보긴 해보려고 그러는데, 일단 상장 기업, 쉽게 그 사업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는 데부터 중소기업도 좀, 그래서 대한전선도 해본 거고, 또 주가가들이 너무 뛰어가지고 왜 이렇게 뛰느냐, 그것도 궁금했던 거고, 그렇게 됩니다만은 실적들은 실질적으로 매출은 늘어났다 그래도 사실은 영업이익들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. 그런데도 왜 주가들은 오르는지, 실적이 그 뒷받침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어,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, 그러면은 그 제품 가격도 보면은 나름대로 많이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나 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소화할 만큼 이 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은 안 됐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대원전선 측의 그 가공 비율은 얼마 안 되고, 원재료 가격이 그 대부분 그대로 반영이 돼야 아마 그 이익이 증가할 거로 돼 있는데, 결국은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거든요.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단가 추이로 보더라도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재고자산 내역에 와가지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5억 증가를 했습니다. 이 재고자산의 증가는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의 증가로 이렇게 나타나지만, 현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현금이 그만큼 잠기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고 또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그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합의 금액을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비용 크게 두 가지로 디커플링 합니다. 그러니까 매출원가 재료비가 32.6%가 증가를 했고요. 운영비용은 0.4%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가공 비율을 보면은 7%에서 5%로 떨어졌거든요. 가공 비율이 이 정도로 낮은 공정이면은 수작업이 거의 없이 자동 공정 생산이 엄청 많다, 이렇게 이제 느껴집니다. 그리고 또 이 기업의 총 제조 비용은 대부분이 이제 그 소재, 재료비 성격이다, 원재료비 성격이다. 이게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상대적으로 가공 비율이 떨어진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이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잔잔하게 틀립니다. 차이가 있습니다.
그리고 2020년도에는 21억 원이나 또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Q 총 제조 비용이 이제 그 스르프 쪽에서 그 파악한 이 총 제조 비용인데요. 그 원가 회계 기준으로 한 것보다도 그 많이 그 금액이 더 큽니다. 그러니까 이 P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억 원이 더 적습니다. P 총 제조 비용이. 그러니까 총 제조 비용이 적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매출원가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고 이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오게 계산이 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이 또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겠습니다.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 장에 있는데,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그 주요 비용 중에서 인건비를 말씀드리면은 103억 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1.2%가 근데 금액이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직원 수는 4명이 감소를 했고요. 그리고 그 평균 임금은 전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6,620만 원이었는데 6,700만 원. 이게 전형적인 그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임금 인상률도 1.3%밖에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많은 생산 부분을 외주 가공 및 포장 공정을 그 외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어디 밖에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물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 공장 내 어떤 생산 라인을 외주로 한 거 아닌가, 이런 생각도 또 들어갑니다. 근데 그게 10.9%나 또 감소를 했거든요.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 외주비가 감소할 수 있을까요? 가격을 또 한번 또 그 중소기업 내에서 그 중소기업의 그 밑에 있는 또 하청업체 어떤 그 외주 가공비를 또 후려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. 본인들이 이익을 더 냈다는 그 자체를 볼 때 말이죠. 그런 생각도 이제 우리가 이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.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 보면은 결국 차이는 이 가공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와 회사가 제시하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럽니다. 근데 이 금액이 무엇인지 제가 그 사업보고서 내용으로는 합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.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, 이 부분이 2단계가 불투명하면은 원가회계 매출원가가 그만큼 불투명하다.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그리고 대한전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렇게 그 반대로 나타나야 됩니다. 반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대한전선은 똑같이 플러스로 나타났죠. 그래서 더블로 그 차이가 났던 겁니다.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더블로 왜곡이 됐다. 이렇게 이제 그 대한전선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거죠. 그것은 사실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원전선 얘기하면서 대한전선을 리마인더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는 거죠. 현금 흐름표, 그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일치를 합니다.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. 현금 흐름은 맞아야 됩니다. 어쨌거나 현금이 틀린 회사들을 보면은 그 현금이 틀리면은 이제 딴 것도 믿지 않아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요. 자, 이렇게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은 스루풋 분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분석이 발전돼 왔습니다. 평가 지표에 와서 아까 보통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은 이 재고 회전율이 크게 내려가게 돼 있는데 거꾸로 대원전선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생산성은 거꾸로 또 떨어졌습니다.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이 세워집니다.
그래서 이럴 때 그 반증하는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든지 제품 가격은 이 떨어졌든지 두 가지가 다 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다 두 가지가 다 상승을 했죠.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추론이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. 그러면은 제 가정은 무효화되는 거냐? 투명 가정, 아니, 분식회계 가정이,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분명히, 제 가정이 맞대든지, 틀리대든지, 그렇다면은 다른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,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금액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물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내면은 말하자면은 그 가정을 입증할 수 있을지 할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거야 그 현장에서 직접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는 거겠죠. 그러니까는 그것이 반증되기 전까지 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은 유효한 겁니다. 그리고 임팩트는 그 주가 상승 요인으로 그 개발을 해 놓은 지수인데요. 1.3% 증가했습니다. 그러면 크게 주가에도 크게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상황입니다. 그 경영성과가.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은 2.09로서 매우 높게 나오는데 이것은 제조업에서는 거의 일어나기 힘든 수준이거든요. 이런 경우는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서도 봤겠지만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대원전선의 매출 비중이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만이 아니고 상품을 매입해서, 그러니까 그 다른 또 군소 업체나 납품업체의 전선을 매입을 해서 상품이 맞기 때문에 그 상품은 혹은 그 수입을 하는 상품일 수도 있겠어요. 전선 만드는 데가 뭐 중국도 엄청 많겠죠. 그 땅덩어리 넓은 데서.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너나 나나 뭐 대부분 공장들을 졌는데, 뭐 그런 상황이었고, 그래서 이렇게 그 높은 그 총자산 회전율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1년에 3.3회전한다고 그러면은 4개월에 한 번 수금하는 꼴이거든요. 이렇게 수금이 늦어져야 어떻게 이게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겠느냐, 라는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.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기업이에요. 그거 보면은 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또 5.8회전으로 6회전이라 그러면 2개월마다 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. 그 납품 협력업체나 또 원재료 공급업체한테. 전기동이나 이런 거를 그 동로또니까 비철금속을 봉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, 그런 회사들이 또 공급자가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거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자가 우위라는 것도 나타내는 게 현실이고. 그러니까 자신들은 대금을 빨리 주면서 수금은 더블로 늦게를 한다 그러면은 이 자금 사정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재고까지 수십억을 늘려버리면은 이게 뭐 장사라면서 낫는 장사인지 안 낫는 장사인지 아마 분명히 이자 부채도 좀 증가하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 장에 한번 그걸 확인해 보죠.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없습니다. 거꾸로 27억 원이 줄었습니다. 감가상각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. 투하자본 종속기업 및 그 관계기업 비율은 16.6%고요. 전년보다 3.2% 감소했습니다.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6억 원으로서 전년도 49억 원보다 2.2%나 하락했습니다. 이것도 주가 하락 요소가 되겠습니다. 채권자한테 75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9%입니다. 그 예측했는 대로 돈이 딸리니까 더 차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.
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게 일반 상식으로 다 그 일반 이 손익이나 경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이익 배당은 뭐 꿈에도 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. 그런데 2020년에 그 30억 원의 그 자본이 더 유입이 됐는데 이게 그 전환사채를 자본금으로 전환한 돈입니다. 그 다음에 최종 2021년도에는 85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.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. 이 현금 재무지표를 개발한 곳은 아트만이라는 분인데 저보다 상당히 그 젊으신 분이지만은 저는 이분을 준천재로 어떤 그 재무 경제학자나 우리나라 재무 그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람의 그 실천적인 만들어낸 이것은 잉여 현금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거의 준천재성인 이 수학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거를 배우는데 저도 꽤 시간을 많이 들였고 돈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분의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아트만 알고리즘이라고 그분의 그 브랜드명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린 상황입니다. 현금 버퍼율은 예상한 대로 0.8%뿐이 안 됩니다. 이것은 위기 대처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. 그 수금 속도가 3.3회전뿐이 안 되는데 이 현금 버퍼율은 1년 쓰는 돈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. 아까 저기 비용의 성격적 분류 전체 금액이죠. 이러면은 이게 이제 좀 위기에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납입자본 성장률은 2.12배 성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익잉여금률은 뭐 수치상으로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. 이렇게 분석한 수치를 가지고 2022년도를 어떻게 돈을 벌도록 우리가 좀 사업 계획을 해보자 하는 예측 모델로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이제 원재료 가격이 30%는 2022년도도 충분히 오를 것이 예측이 됩니다. 그래서 스루풋식 사업 계획은 매출 재료비가 30% 정도 인상이 된다면 판매액도 똑같이 30% 올리는 거로 사업 계획을 하면 된다 하는 게 제가 강력하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. 그래서 원가 회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무식한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. 이렇게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재무통이 예를 들어서 회사 대표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면은 영업하는 영업 책임자의 이 판단을 제가 만약 영업 책임자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사람은 엄청 무시를 할 겁니다. 무식한 놈 같으라고 속으로. 겉으로는 얘기 안 할지는 모르지만요. 만약 선배라고 그러면 또 욕하겠죠. 사석에서. 야, 누구야? 너는 뭐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? 이러면서 보통 우리나라의 재무통들이 전문 경영인으로 올라서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. 무슨 기업 비밀들이 많은지 재무하는 애들이 꼭 대표되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. 삼성이 전통적으로 그 재무 출신들이 대표들이 많이 됐는데 그게 이제는 변했죠. 재무계통이 CEO가 되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 그래도 아직 많을 거예요. 중소기업이나 삼성이 쭉 그랬었는데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사이드로 약간 빠진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무식한 소리 듣고 싶지는 않으니까 제가 그런 머리는 안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리즈너블하게 이렇게 그냥 계획을 그럼 낼게요. 재료비 인상률에다가 우리가 가공 비율을 빼가지고 그 재료 비율 인상한 것만큼만
판매액을 올리는 거로 그 사업 계획을 잡겠습니다. 그렇게 계산해도 결국은 6천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. 아니 6천억. 왜냐면 이 기업의 그 아까 가공률이 5%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게 안 난다 이게. 그러니까 그냥 매출 재료비 인상률로 매출액을 똑같이 30% 올려서 사업 계획을 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도전적이고 그런 좋은 자세지. 그렇게 해도 지금 이익이 날까 말까 할 텐데 저는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.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거래처한테는 견적서를 내 가지고 이거를 단품 납품한다고 좀 생각을 해보죠. 어떤 그 전력선을 어떤 이 공장에 납품을 한다고 보면되면은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 30% 오르는 거 계산했고 가공비 2% 정도 상승할 거다.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다 인정할 거예요.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또 좀 오를 거다. 다 인건비가 2022년도에 뭐 엄청 들어 2021년도에도 많이 대기업들은 뭐 1억 원대 연봉이 다들 넘어섰고 중소기업도 뭐 이제 8천 정도 다 되는 거고 못 받는 데가 이제 5, 6천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요 나온 금액에다가 그 목표 이익 그래도 100% 이거를 단품이라고 생각하면은 1962억 원 이익 받자고 우리가 46만 원짜리 물건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이렇게 좀 뭐 견적서를 내면서 그래도 한 4천 원은 남아야 되지 않겠소? 이렇게 얘기해서 그 59만 원, 6천 원, 한 60만 원 우리가 내려고 그랬는데 좀 깎아서 내시다.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견적서를 낸다고 합시다. 제안을. 그러면 그 거래처가 그대로 사줄 때는 한 군데 없고요. 아주 구매 담당자를 잘 만나서 우스리면 그럼 뗄게요. 작년에 많이 못 올리셨으니까 그냥 59만 원에 저도 그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? 저도 이거 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. 저도 이거 59만 원에 패스하려면 힘듭니다. 뭐 이런 얘기해 가면서 결국은 이 59만 원의 구매 승인이 나는 과정도 구매 업체 쪽에서도 지난한 의사결정 과정이 겪어야 될지는 모르죠.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 중에서 참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어떤 계약 형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인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59만 원에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익을 좀 더 내야 되지 않겠냐. 다른 거래처도 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수출 가격 어떻게 좀 더 좀 수출 거래처 좀 더 찾아보자. 뭐 이렇게 해서 영업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료분율이 이제 9%로 좀 2%좀 증가시켜 보자. 그러니까 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데를 찾자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을 18회 전까지 8% 증분율로 8% 정도 회전율을 올려보자. 그럴 경우에 매출액은 59만 원이 아니고 64만 5,500원에 팔 수 있는 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. 또 실질적으로 매출 실적이 64만 5,500원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. 그러면 계획 대비 이제 매출액은 7% 오르고 매출 재료비는 2% 정도 또 생산을 했기 때문에 오르고 가공비 조금 오르고 그다음에 판관비 오르고 요거는 다 이 근거 있이 가공비율만큼 적용하는 거로 하고 판매 관리 비율도 판매 관리 비율만큼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하면은 전년도보다 965%가 상승한 64만 5천원에 팔면은 손익분기점을 크게 넘어서 4만 1,8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. 이런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. 대원전선이. 그리고 또 하나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산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익분기점 산식이 있어요. 그 산식에다가 제가 조금 더 애드해 가지고 목표이익을 넣습니다. 목표이익을. 그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수르푼율로 나누면은 전년도
2022년도 최하 그 매출을 해야 될 그런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나요? 그런 선이 이제 그 52만 2천 원으로 나온다. 근데 이게 이제 그 A 플랜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좀 괴리가 좀 너무 큰데, 이 기업은 좀 차이가 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만, 여러 기업을 또 많이 이 그 산식으로 적용해서 해봤지만은 근접하게 나올 때가 있고 근접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, 이 근접하지 않은 기업인 경우가 오히려 내부적으로 아까 2단계 검증에서 뭔가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? 2020년도에 뭔지 밝힐 수 없는 거. 뭐 그런 요인들이 결국은 이런 괴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,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. 그래서 요즘 ESG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, ESG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회계부터 투명하게 하라는 게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. 자기네들은 투명한지 안 한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돈 있는 놈들이 그만큼 파워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ESG를 하라고 그러니까, 우리나라가 이미 우리나라 금융권이 이미 국제 글로벌 금융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. 근데 걔네들이 ESG 하라고 강요를 하고 환경 들고 나오고 소셜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들고 나오는데, 여기에 대항할 세력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이게요. 이미 그 금융세력한테 산업세력은 아마 그 넘어간 거, 말하자면 파워게임의 진지는 이미 그 오래된 거로 보입니다. 윤석열 정부가 되고서 국정 뭐 110과제라 그러는데, 과제도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. 제약이론 경영처럼 우리나라에 가장 취약한 게 뭐냐 현재. 제약이 뭐냐. 그걸 찾아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먼저 해결을 해야지, 이것저것 다 잘하겠다고 하는 게 원가회계 사고방식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행정도 마찬가지예요. 정책도 마찬가지고.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취약한 게 뭐냐. 이거를 지금 생각해야 될 시기거든요. 저는 기업 그 경영을 그 분석하면서 스루풋이 결국은 제약이론 경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의 제약이 뭐냐,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볼 때 한국의 가장 제약이 뭐냐, 경제적인 측면에서요.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좀 빼고 그거 나 정치 좀 모르겠고, 경제적인 측면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경제, 기업이나 국민이나 다 모두를 위해서 그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데 가장 우리의 그 버틀넥이 뭐냐, 병목이, 이거를 찾아내서 개선하는 정책을 윤 정부가 하기를 또 바라면서요. 기업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. 대원 전선의 제약이 무엇이냐? 재무제표 분석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. 만약 재무제표를 보고서 제가 제약이, 대원전선의 제약이 뭐다 하는 것을 만약에 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거의 뭐 신급이죠, 신급. 그런데 재고자산 회전율만큼은 진리다 이게요. 그게 제약일 수 있다.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. 재고에 돈을 잠기지 말아라. 팔릴 만큼만 만들어라. 이게 제가 궁극적으로 또 전달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. 감사합니다.